그러면 지금 그 북한사님께서 두 가지 논의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아까 이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천재이냐 인재이냐,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경신대기근이 이렇게 그 막강한 파급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대처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인재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산된 거냐라는 문제를 가져오셨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신대극이나 굉장히 참담한 그 전국적인 어떤 참담한 그 현실을 겪고 나서도 조선이 그 이후에 거의 300년, 200년, 200년 이상을 또 버티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본인이 생각하신 게 있다면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사 전공이니까 수평님께서 먼저 운을 띄워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논의됐고, 지금 이제 북한산님께서 소개해주신 뭐 몇 가지 이론들, 그리고, 특히 뭐 소빙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 소빙기 관련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 소빙기론에 의거해서 이 경신 대기근을 해석하는 그런 연구 경향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한 편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17세기 후반 우역이 어떻게 기근과 전염병 등 재난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거였는데,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기존의 소빙기론을 주장하시던 분들의 연구 경향을 보면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이미 기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기근이 일어났고 이 기근에 어떻게 대처를 잘 못했는가를 그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소빙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연역적으로만 본다 이거였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역사 전공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수의학과 출신이신데, 이 세 분이 합쳐가지고 그 과정, 기근, 자연재해가 어떻게 기근으로 이어졌는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 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 우역이란 게 청나라를 통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이 우역이란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전에 조선의 사회에서는 없었던 질병이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농우가 급격하게 이제 농사 짓는 소가 급격하게 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역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671년이 되자마자 그 농우의 피해 수는 감소한데 이에 반해서 사람의 피해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소가 병이 들므로 인해서 농사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다 보니까 결국 전염병이 크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 면역력 자체가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피해가 오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또 그에 상응하는 그 경제 인구가 또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였죠. 뭐 이에 대해서 뭐 대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대응이 결국에는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응 중에 하나가 결국 개간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개간이라던가 화전을 일구어서 굳이 이제 소나 그런 가축이 그 대규모 그 농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농지를 개간하는데 17세기 이후에 좀 그 개간지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결국 그 농민들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농경 패턴을 바꾸는 형식으로 그런 자연재해에 대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빙기라는 뭐 거대 담론보다는 정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더 추적을 해가지고 좀 미시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이. 네, 수평님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논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소빙기 이론이 굉장히 거대 담론으로 해서 이 경신대기근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소빙기니까 이런 대극이 일어났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미시적인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경신 대극은이 그 사회 시스템을 바꿨는지, 그리고 농업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꿨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캐치해내서 좀 더 그 사회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어떤 그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아, 네, 하진님 말씀해 저는 주세요. 저도 수평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소빙기 시대라고 해서 세계 전 나라가 물론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극복을 했잖아요. 또 극복을 했고 그 극복한 것이 걸륭대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조선만이 좀 피해가 엄청 컸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자연재해의 문제라기보단 좀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점에서 소빙하기의 문제라고만 설명하긴 좀 너무 광범위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에 두 가지 질문 중에 그 부분만 지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신대기근 이후로도 어떻게 조선이 버텼는가의 문제, 그거는 지금 저는 북한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북한. 왜냐하면 북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 한 200만이 아사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 또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잔인하게 말하면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집단 면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국가 체제가 운영되게, 그렇게 국가 체제가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가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북한사님 혹시 비교적 이 시기에는 조청 간의 관계가 어땠나요? 외부 상황이 안 좋았으면은 정말 조선인 나라가 기울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결국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적인 부담은 좀 적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딱 요 시기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때 조청 관계가 어땠냐라고 했을 때는 흔히 말하듯이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나라도 조선을 복속시킬 마음이 없었고, 조선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실게 말하면은 전혀 까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에 대해서 뭐 이제 속으로는 뭐 청나라 죽일 놈이다, 오랑캐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가 대 국가의 외교로 봤을 때는 조선이 청나라한테 바짝 엎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청나라 곡식 수입 논의 있잖아요. 요게 지금은 부결되는데 그 한 20년 뒤에 20년? 10년 정도 뒤에 을병 대기근이라고 해서 거의 경신 대기근급의 심각한 대기근이 또 와요. 한 번 더. 이때는 뭐 기상 상황이 이때만큼 심하진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망자는 훨씬 많거든요. 사망자가 이때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청나라한테 실제로 곡식을 수입해요. 한 3만 석, 4만 석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그때 강희제가 그래요. 아니 뭐 이웃 나라끼리 서로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쿨하게 1만 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2만 석은 유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 와중에 조선은 또 쌀값을 깎는다고 막 협상하고 이랬는데 또 실제로 쌀값을 깎아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쌀을 3만 석을 가져온 거죠. 무상 1만 석, 유상 2만 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할 정도로 이때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그 이웃 국가가 쳐들어와가지고 뭐 병합을 시키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큰 틀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청나라 자체도 조선을 이제 뭐 수탈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잘 달래주고 도와줘서 얘네를 어떻게든 자기네 질적으로 계속 포섭을 하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재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인재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번에 유통이나 교육의 체계나 규모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 청나라한테 곡식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의의 핵심도 이때 한번 교역길이 열리면은 그 이후로 교역을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율청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진율청 같은 경우가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율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쌓아놓고 나눠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러면 무조건 한계가 생겨요. 왜냐면 그 지역에 곡식을 쌓아놓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태왕님이 처음에 말해준 것처럼 전국에 있는 곡식을 유통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의 진율청은 그 지역에 있는 곡식을 쌓아두고 쌓아둔 곡식을 나눠주면서 조금 임시 방편으로 버티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굴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서는 당연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수확량은 제한돼 있고 수확량이 제한돼 있고 보관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비축량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율청 같은 거를 백날 설치해봤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죠. 설치 안 한 것보단 좋은데 글쎄요. 진율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탐지강 사례서처럼 시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던 거죠. 물건을 유통시켜서 부족한 것과 남는 것을 서로 채워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던 거죠. 국제관계로 봤을 때도 청나라에 남는 걸 조선을 갖고 오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교역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국내 유통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뭐 그 당시 인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인식의 한계는 한계인 거고 그렇다고 그게 선진적인 인식이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100만 명은 사망했는데 900만 명은 살았잖아요. 900만 명이 살 수 있을 정도 식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분명히 식량이 남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선 정부가 통계를 내서 중앙에서 나눠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유통시킬 힘도 없었던 거고 그랬던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유통망 문제에 동의를 하는 게 아까 또 얘기가 나온 게 청나라 강희제는 또 대기근 문제, 개 문제를 잘 극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론 강희제가 대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당시 중국에서는 거대한 유통망이 많이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운하도 이미 활성화가 돼서 남북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아마 강남 지역은 직물, 소비 상품 생산이 많고 곡물이 주로 생산된 데는 이제 양자강 중상류 우리가 삼국지에서 형주라고 하는 그 지역 당시에는 호광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엄청난 곡창지대였거든요. 그 부분에 식량이 다 이제 강남으로 다 가는 거. 그리고 강남에 모여든 식량은 이제 또 북경 쪽으로도 가고 그런 유통망의 구조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또 상인 집단도 엄청 많았거든요. 강남을 중. 근데 문제는 이 상인들이 사대부층이에요. 사대부층. 그러니까 조선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조선에서는 사대부가 상업을 하면 완전 욕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사대부가 만약 과거에 합격을 못해서 관료가 못됐다. 그러면 상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에 종사를 하는 거죠. 그런 취지
상업 유통망이 이미 활성화가 돼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청나라도. 근데 조선은 좀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그런 결국 유통망이 없어도 또 잘 또 버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유통보다는 결국에는 농사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조선에서 선택했던 민간이든 관이든 선택하셨던 대안은 결국 농지 개발에 중점을 뒀을 수밖에. 실제로도 이 17세기 이후에 화전 개발이 활발해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산량을 증대를 계속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선은 그 글쎄요, 화전이랑 생산량을 무한대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화전이랑 구황작물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결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게 화전이랑 구황작물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확장한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화전은 땅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신대기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경신대기근으로 원래 있는 땅에서 세금도 못 내고 농사도 안 돼서 유이민이 발생을 많이 하겠지. 그 유이민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서 화전을 일구고 구황작물을 기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장길산이 딱 요 시기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 누구더라? 정치화인가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그 경신대기근으로 발생한 유이민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러니까 도적이 되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공인한 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군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둔전을 운영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긴 또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화전 개발이라든가 구황작물 이런 것들은 왜냐면 그게 또 임꺽정이랑 홍길동의 시대였던 15세기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 도적대들이 많이 생겼을 때 화전이 많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어서 그걸 또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 재해 얘기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빠진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일어난 재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재해 중 하나가 그 있잖아요. 호환. 호환. 마마 호환 호환. 조심하세요 할 때 호환. 네, 그렇죠. 이제 이 호랑이. 호환 역시도 이게 조선 후기에 또 급증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화전이랑도 또 다 연결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맞아. 농지가 줄고 사람들이 계속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결국엔 호랑이나 표범과의 이제 접촉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 그 호환 얘기를 그러지 않아도 여기 집어넣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신대기근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 주제가. 근데 연구 논문들을 제가 한 10개? 12개 정도 같이 보고 지금 이거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호환 얘기는 을병대기근 아까 말했던 숙종초에 있었던 그 대기근 있잖아요. 이거부터 한 10년 뒤에 일어난 을병대기근의 결과로 호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같은 맥락이면 사실 경신대기근 이후에도 호환이 심하게 났다고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경신대기근 뒤에는 호환 얘기는 사료에도 안 나타나고 희한하게 그 을병대기근 뒤에는 호환 얘기가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평안도 지역에 많이. 어떻게 보면